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돼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해서 좌천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사연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나 제가 겪었던 일을 아픔을 갖고 겪게 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만난 사람과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50세가 다 되어 결혼 약속을 한 사람과 마주할 나이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은 바빠서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 미루었더니 어느새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는 제가 인생의 반쪽이라고 믿을 만큼 모든 면에서 찰떡궁합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운동을 즐기는 분으로 저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뒷받침해줄 남자가 필요했죠. 어머니께서 은퇴하실 때 나는 이 사업을 물려받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도 이를 고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철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도 미용기기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과를 이룬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혼자서도 관리 가능한 미용기기를 활용하여 모두가 사용해볼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분이셨죠. 처음에는 가벼운 기기인 괄사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고주파나 리프팅 등 휴대용 전자 미용기기를 활발히 판매하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각종 어려움과 성공을 경험해 오셨고 그 결과 책 한 권을 쉽게 써내시는 대단한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비 신랑을 소개해 드렸던 그 순간이 떠오르네요. 저희 어머니는 표정 한 번 바꾸지 않으시면서도 예비 신랑의 인사를 받아주시고 그 후로는 관심을 계속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만나본 어머니께서는 심장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담하게 나는 너의 마음에 안 든다 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대단한데 그 어머니의 벽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갑게 행동했어요. 제가 고른 남자라서 그런지 대범함도 있고 사람을 잘 알며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더욱 더 단단한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허락 없이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머니의 허락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면서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단단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어요. 사실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소위 말하는 아주 유용한 무당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무당이셨는데 정말 용하고 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점을 쳤다 하면 무조건 맞춘다는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셨어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이며 심지어 경찰들까지도 우리 외할머니에게 점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줄을 서서 예약을 잡으시곤 했었습니다. 경찰들은 왜 온 거냐고 물으면서 수사가 막막하다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찾아오시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아무튼 대외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저희 할머니께 굿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 올라올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신기한 집안인데 원래 신이라는 건 되물림이 되는 집안에는 숙적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죠.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내림굿을 받으라는 신이 찾아왔단 얘긴데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32살이셨대요. 보통은 10대 때나 20대 초반에 많이 찾아오는 내림굿겠지만 저희 어머니와 이모에게는 그런 징조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안심하셨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소련이 넘도록요.
결혼을 한 뒤에도 내림굿에 대한 계시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강력한 신을 모시던 할머니께서는 본인이 모든 업보를 짊어진 채로 떠난다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2살 때 매우 찬란하고 바빴습니다. 그때 불행히도 어머니에게 내린 굿을 받으라고 귀신들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며 이미 아버지와 결혼을 한 상태이며 마지막으로도 제게 임신 중이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매우 중요한 32살의 해였는데 내림굿을 받으라는 계시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신병이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겪게 되셨고 정말 시름시름 앓고 미친 듯이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요. 하루 종일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앞에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5장 육부가 뒤틀리고 울렁거리는 기분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뱃속에 있던 나조차 걱정이 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신인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머니와 이모가 태어날 때부터 만발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신내림을 받고 싶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무당이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자식들에게는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딸을 두고 그녀에게 모든 업보를 넘겨주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무엇이 하늘의 장난인지 무엇인지 원망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내려온 것 같다고 할머니가 아주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도 무당이 되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엄마의 여동생이 우리를 괴롭히며 유산하기까지 몰아갔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 이모가 대신 신내림을 받겠다고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모는 본인이 걸어 들어와서 신내림을 받겠다고 하니 온 가족이 다 놀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모의 나이는 30살이었는데 당시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고 본인 처지를 비관하며 살고 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삶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고 뱃속에 있는 저까지 위태롭다고 하니 본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언니 대신으로 신내림을 받겠다고 이모가 나타났으니 저희 외할머니는 더욱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의가 좋은 자매도 아니었고 무슨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모의 결심이 너무 의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모에게 내림굿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은근히 말려도 보았으나 이모가 매우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일기도 놀리고 소도 한 마리 잡고 별굿을 다해서 우리 이모는 드디어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함을 풀어야 하는데 당장 방법이 없다면 어머니께서는 조금 참고 감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대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신께서 누워 하셨다는 말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주변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잠버릇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서 미동도 없이 주무시곤 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집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몽유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돌아다닌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 가스불을 켜서 집안을 불태울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아버지께서 혼비백산하여 저와 어머니를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제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서 롤러 타던 중 낮고 맑은 물에서 놀고 있는데 물장구를 쳤는데 그때 물에 빠진 거예요. 수심이 정말 얕아서 어린아이의 몸이 잠기지 않는 곳에서 빠진 거죠. 누군가 제 다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퐁당 물에 빠진 겁니다. 이모가 주위에 깊게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게다가 아빠께서는 이유 없이 자잘한 다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넘어져 골절을 하거나 손가락을 다치면서 봉합하는 등 여러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입원하게 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겠네요. 집에 홀로 있었을 때 갑자기 유리창이 갑자기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놀라셨던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놀라서 닥치고 침묵해 있었던 거죠. 모든 일이 신들림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미용기구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어머니는 38살일 때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망쳤다고 말씀하시고 집안은 온통 엎친 듯 살이 멈추고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6살이었는데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정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로 풍비박선이 생겨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더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는 살 수 없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청했고 어머니는 수긍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붙잡아 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수긍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친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를 친구와 관련된 친척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가에서 저를 원흉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친가에서 내 존재 자체가 깨림칙하다는 이유로 저를 갖다 버리라는 얘기까지 들려왔더라고 해요.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실직자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어서 2달 동안 입원을 해야 했을 때 제게는 그 정점이었어요. 그것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가에서는 여전히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탓을 할 사람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압박에 지지 않고 다시 나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러 갔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어머니께 맡아 키우셨어요. 제가 어머니 손에 맡겨진 그 해, 이모가 저와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제 삼재가 다 끝났으니 앞으로는 별일 없을 거라는 한마디를 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이후에는 정말 무탈하게 어머니의 사업도 다시 한번 잘 풀리게 되었고 저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잘 자라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끝까지 무당으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신발이 떨어졌다고 하시며 갑자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 후로는 제 이모가 할머니의 손님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서 돈을 쓸어 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자신의 할머니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 후 이모는 능력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과 딸을 낳아 현재는 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종종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들이 엄청 소름 돋게 한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한여름이었고 친구네 부모님께서 텐트를 빌려서 함께 놀았던 것 같다.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자 했던 일정을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외박을 하기로 하여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출발 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노여워하시며 결코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위험하고 여자끼리 텐트에서 1박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상되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했어요. 된다고 처음부터 말하든지 가도 되다고 허락해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다 챙겨줘 놓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듣겠냐고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딨어. 가게 해준다며 보내줘. 지금까지 바리바리 다 준비해줘 놓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돌변해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자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님은 제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면
제 친구들 부모님께 전화를 다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집 전화기 밖에 없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 예쁜 오늘 애들끼리 계곡이 가기로 했던 날인 거 아시죠? 비 예보도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찝찝해서 애들을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도 우리 딸을 안 보낼 거예요. 애들끼리 갔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차라리 숙박업소 예약을 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불안하셨다고요.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이 날이 아니라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와 친구들의 여행을 방해하는데 전 완전하게 토라져서 눈물만 아주 뚝뚝 흘렸어요. 친구들 4명이서 가기로 했는데 2명은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느낌이 안 좋다 보내지 말자 하니까 동의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가라며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날씨 예보가 있다는 해소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듯 했어요. 한 명의 부모는 저희 어머니에게 뭔가 찝찝하다며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셨는데 친구 3명이 전부 못 간다고 하니 뭐 혼자서 보낼 수 없어서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네게 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다음 주에 가라고 했잖니? 일주일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어? 어차피 방학이고 너 방학 숙제는 다 했어. 일주일 동안 숙제 다 해놓고 있으면 다음 주에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 왜 나 다음 주에 가나 뭐가 달라다고 못 가게 하는 거니? 엄마 때문에 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찝찝해서 오늘 못 보내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이모가 무당이라서 친구들이 나를 은근히 피하는데 나는 진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무당인 것이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해? 사람의 직업에 귀천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이유로 피한다는 건 어떤 친구들인지 생각해봐. 너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해. 내가 이해 못해. 엄마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왕따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미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들인데 만약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따라도 당하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도대체 가라고 하면 왜 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그러는 건지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엄마에게 모든 말을 토해냈어. 하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 엄마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시켜본 적 있니? 다 말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너 내가 얼마나 꿈을 꾸던지 눈을 떴을 때부터 너가 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의 마치 감금되는 듯이 너를 방에 가두고서 숙제를 끝낼 때까지 결코 방을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 전 당연히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면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연차를 내셔서 출근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계곡은 당연히 못했고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울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야,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하다. 며 찝찝한 꿈 끝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했다고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도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 난 진짜 이번 여행을 위해 많이 준비했는데. 짐은 언제 다 풀어야 할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가게 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찔끔 걸린다고 했었지. 난 우는 꼴이라서 그래. 나서는 친구들이 당황해하자 달래주고 편들어주더랬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자 친구들 부모님들도 꽤 간경하게 계곡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갔다고 해도 어쨌든 그날은 집에 종일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부르셔도 밥 먹고 싶지 않아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자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시고 거실에 나가니 뉴스를 보시는 걸 봤어요.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던 중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구들과 계곡에 가기로 한 곳과 함께 계곡이 범람했다고 해서 뉴스 헤드라인이 계속 송출되고 있겠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거기는 가평에 있는 계곡이었는데요.
야영장 같은 시설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근처 평지에 노지 텐트를 치고 잠을 잤어요. 은근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들과 저도 텐트만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밤에 비 예보가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범람하며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던 평지까지 침수되었어요. 그것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죠. 뉴스에서는 난리도 아니게 소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어요. 일가족 중에 2명이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수색이 필요합니다.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인지 설명했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어머니를 딱 바라보았는데 어머니는 입을 여시더라고요. 어젯밤 꿈이 불안했다고 했었는데 그 원인이야. 내가 꿈에서 검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상황이겠지. 그리고 내 뒤에 줄줄이 친구들이 물속에서도 꼿꼿하게 서서 너를 졸졸 따라오고 있어. 엄마, 무서워요. 왜 그런 꿈을 꾼 걸까요? 엄마가 왜 찝찝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물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물속에 살아가다 보면 물귀신이 되었다는 뜻이야. 강이나 바다에서 물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라서 그런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그냥 꽥 질러버렸어요. 그 뉴스가 다 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전화벨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울리는데 딱 봐도 제 친구들이거나 친구들의 부모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 예감이 맞았어. 하나같이 저희 어머니들께 너무 고맙다면서 말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인사차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며 우리 어머니의 꿈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내가 개학을 한 후 소문처럼 퍼지더라고요. 정말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머니에게서도 신기한 점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차피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며 살아왔는데 어머니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주실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겁이 나면서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불안한 내 마음에 불을 지포셨어요. 몇 일 전 소개를 받고 나서 이상한 꿈을 꼈어요. 아무리가 이상한 골반이라도 있는 곳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게라면서 우리 딸이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눈가가 시퍼렇게 변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너무 놀라서 누가 그랬느냐고 물으니 다음 잔에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했고 내가 아무 대답도 없이 머물기만 하고 있었어. 아, 또 어떤 꿈을 꾸는지 말 좀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나는 누가 그랬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내가 내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예비서라는 놈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 놀라서 손을 잡고 뛰어나가려고 했어. 그 순간 내 얼굴을 보는데 다른 여자 얼굴로 변해 있는 거야. 글쎄, 놀라서 소리 지르며 일어났다고 해도 엄마, 그런 꿈이야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다른 여자로 변했다면 내 이야기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해서 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니모가 그러더라고. 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느냐고 했다고. 네모는 말투가 힘들어하고 남녀 사이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니모도 하라고 하지 말랬다. 이모가 무슨 궁합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대소사를 아는 사람인데 이모의 말을 왜 믿어? 이모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짝꿍은 아니야? 지난번에 어떤 커플이 와서 천생연분이라고 말했더니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모가 또 그러잖아. 너무 남들처럼 이야기하면 말릴 거니까 제대로 말해라 고 했더니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어차피 결혼해도 많이 늦었다고 할 거면서요. 그 말이 결혼하면 후회한다는 말이랑 뭐가 다른데. 그냥 호적 끊지 말고 지금 포기해 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난 싫어요. 그 남자 보면서 싹싹하고 사회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따로 엄마가 구는데 애교 부리는 거 보면서 참 멋있더라고. 그런데 너는 내가 꿈 잘 안 꾸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가끔 꿈을 꿀 때마다 이상하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난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난 제 예비 신랑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어머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서 그런 꿈을 무의식 중에 꾼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마음이 물씬 들어요. 사실 우리 예비 신랑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신건강이 좋고 예에 바르며 오히려 난폭한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도를 하는 사람이셨는데 사실은 저가 검도장에 등록을 했다가 우연히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체력도 감소하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헬스나 달리기 같은 운동은 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검도는 정신수양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가까운 검도장을 찾아 방문해봤는데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것 알죠? 그 때문에 혼자 덜렁 떠다니면서 내 나이에 검도를 하는 건 뭘까 하고 수영을 하거나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망설이다가 뒤돌아서 나오려 했는데 그때에 제 예비 신랑이 다가와서 한 거랍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니 검도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냥 가세요? 안에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담해 드릴까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녀를 찾으러 온 거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쟤한테 딱 등록하실 거냐고 묻는데 뭔가 그때부터 벌써 호감이 느껴질 정도로 예검도를 한번 배워볼까 싶어서 찾아온 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너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운동 중에 나에 차는 게 제일 바보 같은 방법 같아. 처음에는 참관 수업을 받아보시고 재밌다면 등록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참관 수업에 참여했는데 검도 운동이 상당히 지루할 것 같았어요. 마치 바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검도를 하면서 칼을 휘둘러 보는 것도 하체 근육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고 검도의 기본 원리나 기초 체력 운동 또한 철저히 짜여져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가 검도 교장님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계셨고 오후에 등록하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꼬시의 매력에 이끌려 넘어갔고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검도장에 출석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수업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신랑과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둘 다 나이가 50대이지만 미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우연이죠. 제가 만약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버린 채 친가로 내치고 결국 아버지께서도 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었죠. 예비 신랑 또한 자신도 평생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혼 생활을 해오면서 운동할 때는 운동에 열중해서 센터를 연 이후에 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결혼을 못한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여러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술 상태도 되어가며 솔직한 자세가 귀엽다고 했다. 서로 비혼으로 살게 된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고
비운을 외치다가 의외로 우리 둘 사이에 정이 싹 트었다. 운동이 끝나고 땀 냄새가 나는 도장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했었죠. 연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취미를 공유하고 일상을 함께 나누다 보니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 예비 신랑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성향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셨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랑 인연이 계속 나왔으면 당신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시켰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보지 않고 사는 게 우리 사이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댁에 인사를 가자고 조를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시집살이를 당하긴 또 싫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 무시를 하려고 해도 찝찝해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이모가 얘기한 내용을 들었어. 꿈 이야기도 들었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차에 챙기면서 살지. 저는 그 말이 이모가 결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일주일이 더 지나고 또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장롱에 있던 여자랑 다시 한번 마주친 게 아니겠니? 아, 그런데 글쎄 그 여자가 장롱 안에 구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뭔가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는데, 아이, 자세히 보니까 이를 하나 품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 이번에는 아이도 등장하다니 그러면, 무슨, 그녀에게 아이라도 있다는 얘기야? 엄마,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와서 이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요, 여자가, 그 아이는 누구야? 누구 아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나에게 말했답니다. 도망가세요.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어째서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도망가라고 하는지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찝찝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예감이 맞았나 봐. 정말 이상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물어보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제 입막음을 하려고 하면 뭐라 할까요? 여태까지 속여오고 숨긴 사람이 이제서야 직접 말할 셈인데 나는 뒷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내 행동을 보고 예비 시누이가 뒷조사를 할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80세 이상인데 내 뒷조사를 한다는 말에 처음 경험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어머니 편을 지켜주기로 결심했고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불편하다면 뒷조사를 하면 안 돼.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어.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엄마가 그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걔의 꿈을 꿨다면 아내가 결혼 허락도 해주고 사과도 하게끔 해서 만약 뭐라도 하나 잡히면 바로 헤어지도록 해. 그래서 저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이모에게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 중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경찰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경찰 고위 간부도 계셨나 봐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이모를 통해서 직접 부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비 신랑에 대해 조사를 해주었더니 원하던 굿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경찰 고위 간부가 그를 바로 알아본 후 주겠다면서 신이 났더래요. 원래 이모가 이런 부탁은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편인데 어머니께서 사정을 고려하신 후 부탁을 들어주신 듯 했어요. 내가 무당이 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하나뿐인 조카를 살리겠다고 내가 유선이라도 알까봐 아이가 무서워서 신이 내린 거잖아. 그렇게 소중한 조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알지도 못한 척한 게 어렵고 그래서 내가 살려준 목숨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어. 아예 어려운 부탁도 아닌 말이야. 그런 대답을 받아 이모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손꼽아 기다렸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났을 때 서류가 제 손에 도착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비 신랑을 믿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정말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전과가 있었고 그 여성에게 나쁜 일을 자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손을 올리다 못해서 검도할 때 사용하는 나무 목도를 들고 휘둘러서 여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헤어졌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옥살이를 했던 이력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사귀었던 여성들이 크게 다쳐서 고소를 걸어 생긴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비도덕적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제 손이 아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와 낳은 아이가 무려 5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혼조차 하지 못했고 바쁘다며 연애도 못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한 여자랑 5명이나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미혼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동거를 한 것뿐이라 우격다짐했다. 그 여자는 억지로 참여한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나에게는 모른다고 했다. 당연히 양육비와 같은 것은 결코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다니며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으며 전화번호마저 여러 차례 바꿨다고 했다. 실제로는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녀가 굳게 쫓아왔고 결국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주 수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그 사건의 서류를 살펴보는 중이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자녀들을 키우던 그 여성이 사실혼 상태였는데 한나라에서 화재 사고로 숨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예비 신랑도 불길을 보고 놀라 먼저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 순간 집에 남아있던 사고를 깨닫지 못하고 같이 자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집에서 불이 나자 예비 신랑은 매캐한 연기를 마주하고 도망쳤고 곧 그녀는 화재로 인해 깨어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망쳤을 때 자식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럼서야 119에 신고했죠. 여성과 자녀들은 집을 태워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두 가지 수상한 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찾을 수도 없었고 증거를 찾지 못하여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운명처럼 만났다고 해도 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 고민했고 이 사람을 이용해 일종의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부러 사치스러운 여자가 그간 감춰왔던 것처럼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요. 요즘에는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7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7칸 다이아몬드면 나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어차피 맨날 끼고 다닐 반지는 아니잖아. 그렇게 비싼 반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아,
맨날 끼고 다니는 건 아니라도 친구들을 만날 때는 껴야 하는데 나만 끙끙. 이게 남자의 능력을 내보이는 지름길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반지만큼은 억술이 나게 비싼 걸로 해달라고 내 자존심이라고. 나는 그게 사치 같아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돈 아껴서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래, 그럼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게 명품 백 1개만 살래. 이번에 쓸만한 거 찾아봤더니 약 1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싼지. 무슨 소리야. 머투만 가백은 튼튼한 가방들을 엄청 싸게 파는데 그런 거 사도 충분하지 않아? 어머, 마트 가방이라니 무슨 얘기야. 가방이 여자의 경제력을 증명한다는 건 몰라. 결혼하면서 내게 선물을 해주는 건데 자기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200만 원이면 기본이야. 기본이야. 누가 기본 가방을 1200만 원이나 주고 그거면 중고차 한 대 값이야. 자기는 중고차로 다니잖아. 나는 차 없으니까 가방으로 다니게 사주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 반지를 사달라고 말하다가 가방도 사달라고 말했어요. 화장품은 명품 브랜드에서 풀세트로 사다 주세요. 우리 엄마 것도 챙겨주는 센서 알지? 한번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화장품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다고 하더니 크림 하나에 100만 원인 걸 보더니 기겁을 했대요. 무슨 크림이 이렇게 비싼 거야? 얼굴에 무슨 금덩어리를 바르는 거야? 뭐냐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자였어? 결혼해서도 이렇게 잔소리만 매일 할 거야? 도대체 나한테 돈은 이런 한 장도 아끼면서 말은 왜 그렇게 많아? 앞으로 저에게 잔소리하려면 통장에 5만 원씩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해했죠? 잔소리할 때마다 돈을 입금하라는 말씀이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쉬고 완전히 꽃뱀 사기꾼이 아니시네요. 돈에 대해 계속 말하는군요. 제가 호구로 보이나 봐요. 그런데 제게 계속 삿대질을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저를 위협하고 계신 건가요? 이러다 한 방 맞아볼 거예요. 무서워서 저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돈 아끼는 인생이지만 저한테 계속 삿대질하고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야, 이 김치녀야.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뭐를 했는지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 많이 그러는 것 같아. 너 그러지 마라. 꽃뱀 같은 사람이야. 날 돈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거지? 이제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서 나랑 결혼 못 할 것 같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데 결혼해서 내 돈 다 빼앗겠지. 돈 없어지면 나를 버릴 거 아냐.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제발이야. 침을 흘린 후에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두고 떠나갔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놈의 동태를 살펴봤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문장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된 것은 저랑 겹치던 동선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하여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을 자세히 밝히지 못해 죄송하지만 일부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익명의 공간에서 사연을 남깁니다. 여전히 불안한 기분은 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모녀는 여전히 출근을 잘하고 있으며 일상에서는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 운명이 뒤바뀔 뻔했지만 무사히 탈출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해요. 이제 혼자 살게 된 것이니 저는 평생 혼자 살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평생 독신일 것이라는 것에 만족하는데 결혼 생각을 하려는 저희 욕심을 자아내서 큰 깨달음을 준 게 아닐까요? 생각하며 삶에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제 목숨은 몇 개나 남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이만큼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